지금 전 세계는 K-팝 열기로 정말 뜨겁습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 지금의 이 모습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건 하룻밤에 벌어진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무려 80년에 걸친 아주 긴 이야기의 결과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사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어떤 대중음악 연구가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K-팝의 여정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딱 보여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전쟁터의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던 그 노래가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그런 글로벌 센세이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서 저랑 같이 과거로 한번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요, 총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폐허에서 시작해서 미팔군이라는 아주 특별한 문을 통과하고 음악의 판도를 바꾼 가왕을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아는 K-팝의 심장, 바로 아이돌 시스템과 팬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고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 미래를 그리고 있는 K-팝의 오늘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폐허에서 무대까지.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1950년대 모든 것이 파괴된 한국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음악은요, 지금과는 목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딱 하나,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쟁이 앗아간 건 땅이나 건물만이 아니었죠.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전부 폐허가 됐거든요. 바로 그때 그 상처를 보듬어 준 게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굳세어라 금수나 같은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런 노래들은 그냥 듣고 즐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랄까?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였고 힘든 시절을 버텨내게 하는 치유제 그 자체였던 거죠.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최아물기도 전인데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문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바로 주한미군 부대였습니다. 여기가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인큐베이터가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죠. 미팔군 무대는요, 그냥 노래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K-팝 역사상 최초의 프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당시 최신 팝이랑 재즈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거든요. 게다가 전국에 260개가 넘는 클럽이 있었는데 아무나 무대에 설 수 없었어요. 아주 까다로운 오디션을 통과해야만 했죠. 한마디로 실력 없으면 바로 짐 싸야 하는 진짜 프로들의 세계였던 거예요. 바로 이런 치열한 환경 속에서 1959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까지 진출했던 전설적인 그룹 김시스터즈 같은 스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새로운 왕, 새로운 소리. 이제 70년대와 8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외부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내부에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바로 집집마다 보급되기 시작한 텔레비전. 그리고 모든 장르의 경계를 그냥 부숴버린 한 명의 천재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 사실 버전이 2개입니다. 1972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평범한 트로트였어요. 뭐 반응도 그저 그랬죠. 그런데 4년 뒤에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납니다. 아주 강렬한 록 사운드, 찌릿찌릿한 일렉 기타를 더해서요. 결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전국적인 히트곡이 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K-팝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왜냐? 한국적인 멜로디에 서구적인 록 사운드를 합치는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대중에게 통할 수 있다는 걸, 그것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했으니까요. 이걸 해낸 조용필은 이후에 발라드, 댄스, 록, 국악까지 그냥 장르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필이 곧 장르다라고까지 말했죠. K-팝에게 융합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물해준 그런 선구자였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챕터, 아이돌, 시스템, 그리고 팬덤. 드디어 우리가 아는 K-팝의 모든 것이 시작된 1990년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를 K-팝 역사의 빅뱅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게 폭발적으로 생겨났거든요. 90년대는 정말 신기하게도 K-팝을 위한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시기였어요. 먼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의 새로운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1992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기존 음악 공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고 10대들을 위한 10대들만의 팬덤 문화를 만들어냈죠. 이걸 보고 대형 기획사들이 아,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체계적인 아이돌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90년대 후반 PC랑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조직적이고 디지털화된 팬덤 문화가 드디어 싹을 틔우게 된 겁니다. 근데 아이돌 시스템이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K-팝 스타 육성 공식이에요. 기획사가 보석 같은 아이들을 발굴해서 몇 년 동안 노래, 춤, 외국어, 인성교육까지 모든 걸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데뷔하는 순간부터 이미 완성형 프로페셔널로 무대에 서게 만드는 K-팝만의 독특한 산업 시스템입니다. 이 스타 공장이 돌아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재능 있는 원석을 찾아내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키죠. 둘째, 이들에게 딱 맞는 컨셉트와 음악이라는 설계도를 만듭니다. 셋째, 완벽하게 가공된 제품으로 화려하게 데뷔시키고요. 마지막으로 팬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 브랜드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여가는 겁니다. 이 네 단계가 계속 순환하는 거죠. 자, 이제 5번째 챕터, 세계가 곧 무대입니다. 90년대 말에 한국의 외환위기, IMF가 닥치면서 국내 음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K-팝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게 K-팝에게는 국경을 단숨에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K-팝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길은 2000년대 초반 보아가 보여준 철저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일본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일본 시장을 정면으로 뚫었죠. 아, K-팝도 수출 산업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예요. 그리고 10년 뒤 싸이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유튜브라는 무기를 들고 모든 중간 유통 단계를 건너뛰고 강남 스타일 하나로 전 세계를 강타해버린 바이럴 폭발 전략이죠. 그리고 이 숫자 10억.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한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10억 뷰. 이 사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음악 시장의 권위 빌보드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음악 소비의 중심이 유튜브로 넘어갔다는 걸 인정하고 자신들의 차트 집계 방식에 유튜브 조회수를 영원히 포함시키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건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의 룰을 바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디지털 모델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한 단계 더 진화시킨 그룹이 바로 BTS입니다. BTS는 뭘 다르게 했을까요? 그들은 완벽하게 포장된 모습만 보여주는 대신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팬들과 정말 진심으로 소통했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스토리는 서구 팝스타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였거든요. 전 세계 팬들은 여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나는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BTS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야 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 엄청난 유대감의 힘으로 BTS는 한국어로 된 앨범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2위에 올려놓는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길을 열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미래는 K-팝. BTS가 활짝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에 K-팝은 이제 단순히 음악 장르가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자 경제 생태계가 됐습니다. 이걸 팬코노미, 즉 팬덤 경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팬덤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K-팝의 진짜 수익은 앨범 판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굿즈, 팬미팅, 심지어 K-팝 스타를 보러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 기업 광고까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산업들이 K-팝을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K-팝의 경제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음악 수출이 1억 달러 늘어날 때마다
화장품이나 옷 같은 관련 상품 수출은 1.8억 달러나 더 늘어난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K-팝 그룹 하나가 해외 투어를 돌면 한국의 화장품, 패션, 음식이 함께 수출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K-팝이 이제 한국 경제 전체를 끌어가는 강력한 기관차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K-팝의 뉴 노멀, 즉 새로운 기준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1위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데뷔할 때부터 빌보드 1위, 그래미 수상을 목표로 삼아요. 한국 팬들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고요. 멤버 구성도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이 함께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K-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됐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작은 위로를 건네던 노래가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마침내 세계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죠. 그렇다면 K-팝이 앞으로 들려줄 다음 비트는 과연 어떤 음악일까요? 그 새로운 리듬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또 지켜봐야 할 겁니다.